서울의 밤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스토랑 에텔가르드의 프라이빗 룸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윤은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를 고요한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지난 3년간 그녀의 연인이었던 박지훈이었다. 최근 금융회사의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지훈은 거만한 태도로 넥타이를 고쳐매며 이별을 통보하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서윤의 직업과 배경을 비하하는 날 선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고 그는 서윤이 가진 예술품 복원가라는 직업이 자신의 창창한 앞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따분하고 가난한 일이라며 노골적인 무시를 드러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침묵은 지훈의 비틀린 자존심을 더욱 자극하는 듯했다. 지훈은 그녀가 매달리거나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를 기대했으나 서윤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기만 했고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서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지훈이 변해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기에 오늘의 이 상황이 놀랍기보다는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담담한 심정이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분노를 참지 못한 지훈은 값비싼 와인잔을 거칠게 들어 올리며 그녀가 자신의 화려한 성공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지만 지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서윤은 그저 그가 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서윤이 입을 열어 이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려던 찰나 지훈은 그녀의 눈빛을 자신에 대한 경멸로 오해하고 말았다. 그는 붉은 액체가 찰랑거리는 와인잔을 그대로 서윤의 얼굴을 향해 뿌려버렸고 붉은 와인은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서윤의 크림색 원피스와 하얀 뺨 위로 쏟아져 내렸다. 유리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레스토랑의 고요를 찢었고 순식간에 실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액체의 감촉과 옷감으로 스며드는 축축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서윤은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린넨 냅킨을 집어들어 얼굴에 묻은 와인을 우아하게 닦아냈다. 마치 아침 세수를 하듯 평온한 그녀의 행동은 난동을 부린 지훈을 더욱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었으며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기이한 경외감마저 불러일으켰다. 서윤은 젖은 냅킨을 테이블 한쪽에 정갈하게 내려놓은 뒤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모습에는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같은 시각 레스토랑의 가장 안쪽 VIP 구역에서는 아우라 그룹의 젊은 총수 강민혁이 지루한 표정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아부 섞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에 위치한 인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삶을 살아왔기에 예측 가능한 일상의 권태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다 밖에서 들려온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린 민혁은 칸막이 너머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와인을 뒤집어 쓰고도 품위를 잃지 않는 여자의 모습은 그의 무미건조한 동공을 확장시켰고 그는 본능적으로 대화를 중단시킨 채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민혁은 사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 여자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고고한 자존심을 지키고 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서윤이 지훈을 향해 던진 마지막 시선은 그 어떤 욕설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민혁은 그 강렬한 눈빛의 전율을 느꼈다. 그는 비서에게 손짓하여 소란의 주인공들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자신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서윤의 뒷모습을 끝까지 쫓았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강렬한 이끌림이었으며 흑백 같던 그의 세상에 처음으로 선명한 색채가 입혀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서유는 계산대로 걸어가 지배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세탁비와 청소비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배인은 피해자인 그녀가 오히려 사과를 하는 상황에 당황하며 만류했지만 서유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단호하게 결제를 마쳤다. 그녀는 박지훈이라는 남자가 남긴 마지막 5점까지 자신의 손으로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었으며 빚을 지거나 동정을 받는 것은 그녀의 성격에 맞지 않았다. 결제를 마친 서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의 무거운 문을 밀고 나갔고 그 당당한 뒷모습은 지훈을 구경거리가 된 패배자로 남겨두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젖은 옷에 닿자 그제야 서윤의 몸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그녀는 어깨를 펴고 거리를 걸었다.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변에 섰을 때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뒷좌석 창문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어둠 속에서 조각 같은 외모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아까 VIP석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던 강민혁이었다. 민혁은 아무런 말 없이 고급스러운 자수가 놓인 손수건을 창밖으로 내밀었는데 그 손길에는 무례함이 아닌 기묘한 배려가 묻어 있었다. 서유는 낯선 남자의 호의에 잠시 주저했으나 그의 눈빛에서 불순한 의도가 없음을 읽고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손수건에서는 은은한 우디 향이 났고 손끝에 닿는 실크의 감촉은 지친 그녀의 마음을 묘하게 위로하는 듯했다. 민혁은 그녀가 손수건을 받자 짧게 목례를 한 뒤 기사에게 출발 신호를 보냈고 차는 부드럽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서유는 멀어지는 차의 미등을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 몸을 담그고 지독했던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다. 와인 얼룩은 지워졌지만 박지훈이 남긴 모욕적인 말들은 가슴 한구석에 흉터처럼 남아 욱신거렸다. 그러나 서유는 좌절하는 대신 더욱 독하게 마음을 먹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오기가 생겨났다. 그녀는 목욕을 마치고 나와 책상 앞에 앉아 현재 진행 중인 고미술 복원 프로젝트의 자료들을 펼쳤다. 일에 몰두하는 것만이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우라 그룹의 회장실에서는 강민혁이 비서실장이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류의 첫 장에는 한서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이력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는데 이탈리아 피렌체의 명문 보건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라는 사실이 눈에 띄었다. 민혁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서류를 넘겼고 그녀가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며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운명적이게도 아우라 그룹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사립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에 외부 자문위원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다. 민혁은 비서실장에게 즉시 한서윤을 섭외할 것을 지시하며 그녀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호감을 넘어선 인재 영입의 일환이었지만 민혁의 마음속에는 공적인 명분 뒤에 숨겨진 사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보았던 그 단단하고 투명한 눈동자를 다시 마주하고 싶었고 그녀가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했다. 비서실장은 회장의 이례적인 지시에 놀라면서도 즉각적인 실행을 위해 방을 나갔고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곧 다가올 재회를 기다렸다. 며칠 후 서유는 아우라 그룹으로부터 미술관 프로젝트의 총괄 자문직을 제안받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온 제안이자 보건가로서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기회였기에 서유는 망설임 없이 미팅에 응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아우라 그룹의 본사 로비를 들어서며 지난번에 초라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프로페셔널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안내데스크 직원의 안내를 받아 고속 엘리베이터에 오른 서유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서자
긴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서유는 그가 그날 밤 손수건을 건네준 남자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민혁은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고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의 시작이 아니라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민혁은 회의 내내 서윤의 전문적인 지식과 명확한 비전에 감탄했고 그녀 또한 민혁의 예리한 질문과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에 놀라움을 느꼈다. 두 사람은 일에 대한 열정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빠르게 교감했고 서윤은 민혁에게서 기업의 총수가 아닌 진지한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분위기는 곧 닥쳐올 시련의 전조에 불과했으니 박지훈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담당자로 아우라 그룹에 나타날 예정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운명은 얄탄게도 세 사람을 다시 한자리에 모으려 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강렬한 한서윤이 서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본사 건물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유리성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위압적인 외관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박지훈은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맞춘 슈트를 입고 건물 로비에 들어서며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는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최미나가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그녀는 중견 건설사 오너의 외동딸이자 지훈이 서윤을 버리고 선택한 새로운 연인이었다. 두 사람은 오늘 아우라 그룹의 신규 미술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으며 지훈은 이번 계약만 성사시킨다면 단숨에 임원 승진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로비를 오가는 수많은 엘리트 직원들 사이에서 지훈은 자신이 마치 이곳의 주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어깨를 으쓱거렸다.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상승하여 최상층 회의실 구역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감도는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대기실에는 이미 쟁쟁한 경쟁사들의 대표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지훈은 미나의 배경과 자신이 준비한 화려한 기획안을 믿고 여유를 부렸다. 그는 미나의 귓가에 대고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최고급 호텔에서 축배를 들자고 속삭였고 미나는 거만한 웃음을 터뜨리며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다. 곧이어 진행 요원이 그들의 순서를 알렸고 지훈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자신만만한 발걸음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대회의실 중앙에는 평가위원들이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고 팽팽한 정막이 흘렀다. 지훈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인사를 하려던 찰나 중앙에 앉아 있던 메인 심사위원이 의자를 돌려 그를 향해 천천히 돌아 앉았다. 그 순간 지훈의 입가에 걸려있던 자신만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불과 일주일 전 자신이 레스토랑에서 모욕을 주고 버렸던 한서윤이 냉철하고 지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흠잡을 데 없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는 과거의 수수한 여자친구와는 차원이 달랐다. 지훈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눈을 비볐지만 그녀는 분명 한서윤이었고 그녀의 명패에는 총괄예술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최미나 역시 서윤의 존재를 알아차리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지훈의 옆구리를 찔렀다. 미나는 서윤이 단순히 운 좋게 말단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서윤이 내뿜는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입을 뗄 수 없었다. 서윤은 두 사람의 경악스러운 표정을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며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사무적이고 차가운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섞인 분노나 원망 대신 오직 전문가로서의 냉철함만이 담겨 있어 지훈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레이저 포인터를 잡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준비했던 대본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발표는 시작부터 삐그덕거렸고 지훈은 횡설수설하며 맥락 없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와 추상적인 개념들로 기획안의 부실함을 포장하려 했지만 서윤의 예리한 눈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다. 서윤은 지훈이 미술품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하자 가차없이 말을 끊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지훈이 제안한 조명 설계가 고미술품의 안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조도 수치와 자외선 차단 대책에 대해 물었다. 예술적 지식이 전무한 지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었고 회의실 내의 다른 임원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궁지에 몰린 지훈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쩔쩔매자 옆에 있던 최민아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며 불쾌한 내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우라그룹의 주요 협력사 회장임을 강조하며 서윤에게 감히 누구한테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미나는 서윤이 과거 지훈에게 차인 것에 대한 안갚음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고 임원들은 미나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서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서윤은 미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이곳은 회사의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자리이지 개인의 배경을 자랑하는 사교 모임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일갈했다. 서윤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미술관 건립의 핵심은 건물의 외관이 아닌 그 안에 담길 예술품을 지키는 기술력과 철학임을 강조했다. 그녀는 지훈과 미나가 가져온 기획안이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과 작품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불량품임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미나는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고 지훈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그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추호도 없으며 오직 실력 미달을 이유로 이 제안서를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때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민혁 회장이 수행 비서들을 대동하고 들어오자 실내는 일제히 기립하며 엄숙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민혁은 회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지훈과 미나가 서윤을 모욕하려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타이밍을 맞춰 등장한 것이었다.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지훈과 미나를 훑어본 뒤 서윤의 옆자리로 걸어가 자연스럽게 앉았다. 민혁은 서윤에게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며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고 서윤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지훈 팀의 기획안이 가진 문제점을 요약하여 보고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민혁은 얼어붙어 있는 지훈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아우라 그룹은 실력 없는 자에게 기회를 줄 만큼 한가한 곳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특히나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파트너와는 일할 생각이 없다는 뼈있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는 지훈이 서윤을 버린 어리석음을 우회적으로 비꼬는 것이었다. 지훈은 민혁의 말뜻을 알아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감히 대한민국 재계 1위 그룹의 총수에게 대꾸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민혁은 비서에게 눈짓하여 지훈과 미나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고 두 사람은 쫓겨나듯 회의실을 빠져나가야 했다. 그들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참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로 나온 서윤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 걸음을 옮겼다. 그때 뒤따라 나온 민혁이
서윤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불러 세웠고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민혁은 방금 전 회의실에서의 서슬퍼런 모습은 사라지고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훌륭한 방어였다고 칭찬을 건넸다. 그는 서윤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프로답게 대처한 것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서윤은 민혁의 칭찬에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회사 로비에는 벌써 신임 자문위원과 회장님 사이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민혁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서윤에게 다가가 점심 식사를 제안했는데 이는 직원들에게 서윤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민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거절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유리 엘리베이터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며칠 전과는 다르게 희망차고 밝아 보였다. 한편 건물 밖으로 쫓겨난 지우는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자신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미나는 옆에서 아버지에게 이르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전 여자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뺏긴 장난감을 다시 찾고 싶은 아이처럼 뒤틀린 소유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이 강민혁과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며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비릿한 욕망을 품었다. 지훈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번들거렸고 이는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민혁은 서윤에게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도 개인적인 취향이나 예술에 대한 견해를 물으며 끊임없이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그는 서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고 서윤은 그런 민혁의 모습에서 권위적인 CEO가 아닌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다. 서윤은 자신이 겪은 이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민혁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그 통증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혁은 서윤을 사무실까지 직접 에스코트해 주었고 헤어지기 전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의미심장한 인사를 건넸다. 오후 업무 시간 내내 서윤의 책상에는 각 부서에서 보내온 협조 공문과 자료들이 쌓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민혁이라는 남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기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왔지만 민혁이 보여주는 단단한 울타리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주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할 무렵 서윤은 잠시 펜을 놓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와인을 뒤집어 쓰고 비참하게 울음을 삼키던 여자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마주한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퇴근길에 나선 서윤은 회사 정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검은색 세단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민혁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타라고 손짓하자 주변 직원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서윤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조수석에 올라탔고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회사 건물을 보며 서윤은 이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숨죽여 기회를 엿보고 있을 박지훈과 최민아의 존재는 까맣게 잊은 채 다가오는 운명의 몸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지는 밤. 박지훈과 최민아는 강남의 한 프라이빗 위스키바 구석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다. 지난번 아우라 그룹 회의실에서 당했던 수모는 두 사람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특히 최민아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과 재력으로도
눌러버릴 수 없었던 한서윤의 당당한 태도를 떠올릴 때마다 치가 떨려 술잔을 쥐고 있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지훈 역시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윤이 가진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 초조하게 얼음을 달그락거렸다. 미나는 지훈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비웃으며 자신이 가진 인맥을 동원해 서윤을 철저하게 매장시켜 버릴 계획을 은밀하게 속삭였고, 그 계획은 서윤이 가장 아끼는 영역인 예술품을 인질로 삼는 것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지하 수장고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항온항습 장치를 갖춘 요새와도 같은 곳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미술품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서윤은 이곳의 총괄 책임을 맡은 이후 매일 아침 직접 습도계와 보안 로그를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왔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구멍은 존재하는 법이었고, 미나는 돈에 매수된 내부 직원을 이용해 그 틈을 파고들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계획은 정교하고 악랄했는데 수장고 내부의 습도 조절 장치를 고의로 오작동시켜 보관 중인 고가의 회화 작품에 손상을 입히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관리자인 서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다. 지훈은 이 계획이 성공하면 서윤이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것이라는 생각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동조했다. 다음 날 새벽 고요하던 서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안팀장의 다급한 목소리는 불길한 예감을 현실로 만들었다. 수장고 내부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서윤은 겉옷을 걸칠 새도 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회사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새벽의 풍경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서윤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거칠게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며 대응 매뉴얼을 점검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은 이미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지하 수장고 앞에 도착하자 이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임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서윤을 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질책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을 거쳐 육중한 철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는데, 안에서는 눅눅한 습기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문제의 중심에는 이번 미술관 개관전의 메인 작품으로 선정된 19세기 낭만주의 화풍의 유화 작품이 놓여 있었다. 캔버스 표면에는 과도한 습기로 인해 백탁 현상이 일어나 뿌옇게 변해 있었고, 안료의 일부가 들뜨기 시작한 처참한 광경이 서윤의 눈에 들어왔다. 예술품을 생명처럼 여기는 서윤에게 그것은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때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최미나가 들이닥쳤는데, 그녀는 마치 이 사태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이었다. 미나는 작품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과장된 비명을 지르며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귀한 작품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느냐며 서윤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녀는 이 작품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우라 그룹과의 우호를 위해 특별히 기탁한 것임을 강조하며 서윤의 자질 부족과 태만을 지적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미나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서윤은 순식간에 죄인 취급을 받으며 궁지에 몰렸다. 미나는 당장이라도 서윤을 해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 소란은 서윤의 멘탈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서윤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주머니에서 흰 장갑을 꺼내 끼고 작품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확대경을 통해 손상 부위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항온항습기의 기록 장치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서윤의 눈빛은 마치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수사관처럼 날카로웠고, 그녀는 데이터 로그에서
부자연스러운 패턴을 발견했다. 통상적인 기계 오작동이라면 습도가 서서히 올라가야 했지만 기록에는 특정 시간대에 급격하게 수치가 튀어오른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게다가 예비 전력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의심스러웠는데 이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윤이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단순 사고가 아님을 주장하려던 순간 등 뒤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민혁 회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하지 않은 채 홀로 수장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혁은 소란을 피우고 있는 최민아를 싸늘하게 일별한 뒤 곧장 서윤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서윤에게 괜찮냐는 짧은 안부 대신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고 그 질문에는 서윤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민혁의 등장은 혼란스럽던 현장의 분위기를 단번에 제압했고 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민혁의 눈치를 살폈다. 민혁은 서윤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은 후 즉시 보안팀장에게 수장고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보안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어젯밤 시스템 점검 중에 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시간대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미나는 그 말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증거가 없으니 관리, 소홀 책임은 오롯이 서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하늘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착각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려 했지만 민혁은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민혁은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냉소를 머금으며 아우라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너무 얕보는 것 같다고 나직이 읊조렸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안 앱을 실행시킨 뒤 대형 모니터의 화면을 미러링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보안 서버는 이중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현장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클라우드 백업 서버에는 모든 기록이 실시간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모니터에는 어젯밤 수장고 내부의 상황이 선명하게 재생되었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는 야간 당직을 서던 직원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항온항습기에 센서에 물을 붓고 조작 패널을 건드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직원이 통화를 마치고 뒤를 돌아볼 때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에는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영상을 본 최민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현장에 있던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민혁은 즉시 보안팀에게 해당 직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경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미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기업의 자산을 훼손하고 직원을 매수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임을 경고했다. 민혁은 미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의 모든 협력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며 이번 사건의 배후가 밝혀지는 대로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선언했다. 미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자신의 어리석은 질투가 불러온 파장의 공포를 느꼈다. 사태가 수습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수장고에는 서윤과 민혁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자 서윤은 참았던 한숨을 내쉬며 작품 앞에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댔다. 민혁은 그런 서윤에게 다가와 재킷을 벗어 어깨에 덮어주며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서윤은 자신의 불찰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지만 민혁은 그녀의 탓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위로했다. 그는 서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원인을 분석해준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며 그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칭찬했다. 서윤은 민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훼손된 작품을 복원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행히 손상이 표면 니스층에 머물러 있어 안료층까지 침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기술로 충분히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민혁은 일에 열중하는 서윤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예쁘거나 능력 있는 여자가 아니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강인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혁은 서윤의 복원 작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그녀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맹세했다. 며칠 후 서윤은 임시 복원실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작품 복원 작업에 매진했다. 그녀는 미세한 면봉으로 캔버스 표면의 백화 현상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며 마치 상처 입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듯 작품을 어루만졌다. 민혁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복원실을 찾아와 서윤에게 간식을 챙겨주거나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두 사람은 좁은 복원실 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고 그 시간들은 바깥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그들만의 안식처가 되었다. 민혁은 서윤이 붓을 잡고 집중할 때의 진지한 표정을 사랑하게 되었고 서윤은 민혁의 따뜻한 배려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박지우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회사에서 대기 발령 조치를 당했고 그의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최미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나 역시 아버지에게 크게 꾸지람을 듣고 외출 금지를 당한 상태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우는 모든 것이 서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증오를 키웠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고 한때 자신이 버렸던 여자가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악의로 시작된 음모는 오히려 서윤과 민혁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지우는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복원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어느 날 밤 민혁은 서윤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복원실을 찾았다. 그는 도시락을 테이블에 펼쳐놓으며 서윤에게 잠시 휴식을 권했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함께했다. 민혁은 서윤에게 이번 일이 끝나면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다고 고백했고 서윤은 예상치 못한 말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아직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민혁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윤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의 신호를 보냈고 민혁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민혁은 서윤을 집까지 데려다주며 차 안에서 잠든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서윤이 겪었을 아픔과 상처를 자신이 모두 감싸 안아주고 싶다는 강한 보호 본능을 느꼈다. 민혁은 서윤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며 앞으로 그녀의 인생에 다시는 슬픔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 서윤은 꿈결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것은 오랜만에 맛보는 평온함이었다. 하지만 어둠은 아직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고 궁지에 몰린 박지훈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지훈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도끼를 품고 서윤을 무너뜨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사에 서윤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것은 진실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자극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서윤과 민혁의 사랑은 위태롭지만 아름답게 무르익어가고 있었고 다가올 파라는 그들의 진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었다. 서울의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첫눈이 내리던 날 밤 아우라 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갈라 파티는 도시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행사로 손꼽히고 있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정재계 인사들과 예술계 거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날을 위해 호텔 연회장은 수천 개의 크리스털과 생화로 장식되어 마치 얼음 궁전과도 같은 장관을 연출했다. 한서윤은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에
핵심 자문위원으로서 이 파티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으나 화려한 조명 아래 서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워 거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녀는 옷장에 걸린 무난한 검은색 드레스를 만지작거리며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자리를 지키다 올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와 함께 강민혁 회장이 보낸 직원이 거대한 선물 상자를 들고 현관에 나타났다. 고급스러운 벨벳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숨이 차를 듯 고혹적인 와인빛 붉은색 드레스가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놓여 있었다. 그것은 서윤이 레스토랑에서 뒤집었었던 와인의 색과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그 치욕을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겠다는 민혁의 의지가 담긴 색이기도 했다. 드레스와 함께 동봉된 카드에는 당신이 오늘 밤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는 민혁의 정갈한 필체가 적혀 있었고 서윤은 그 세심한 배려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를 꺼내 몸에 대보았고 실크와 쉬폰이 겹겹이 쌓인 치마 자락은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물결치듯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서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라 당당한 여왕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하며 드레스를 입었다. 서윤이 호텔 로비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가 입은 붉은 드레스는 하얀 눈이 쌓인 배경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시선을 사로잡았고 우아하게 드러난 어깨선과 목선은 그녀의 고혹적인 매력을 극대화했다. 평소 수수한 작업복 차림이나 단정한 정장만을 입던 그녀의 파격적인 변신에 사람들은 탄성을 자아냈고 여기저기서 그녀의 정체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쏟아지는 시선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민혁이 보내준 드레스가 마치 갑옷처럼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에 허리를 곧게 펴고 레드 카펫을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기품이 흘러넘쳤고 그 누구도 그녀를 며칠 전 레스토랑에서 모욕당했던 여자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연회장 안은 이미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틈에는 최미나도 섞여 있었는데 그녀는 과도하게 반짝이는 보석과 노출이 심한 드레스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서는 순간 장내의 소음은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모든 시선이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에게로 쏠렸다. 미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서윤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압도적인 아우라에 눌려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서윤은 그런 미나를 의식하지 않은 채 여유로운 미소로 사람들에게 목례를 건네며 파티장의 중심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연회장 중앙에서 귀빈들과 대화를 나누던 강민혁은 서윤의 등장과 동시에 대화를 멈추고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선물한 드레스가 서윤에게 잘 어울릴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눈앞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상상 그 이상으로 아름답고 완벽했다. 민혁은 주위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갔는데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비켜주었다. 민혁이 서윤의 앞에 서서 정중하게 손을 내밀자 서윤은 수줍은 듯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으로 그 손을 잡았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민혁과 붉은 드레스의 서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명화처럼 조화로웠고 두 사람은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편 파티장 구석진 곳에서는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 박지훈이 웨이터에게 뇌물을 주고 몰래 잠입하여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켜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업계에서의 평판이 나락으로 떨어지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윤을 만나 단판을 지으려 이곳에 왔다. 흐트러진 머리와 충혈된 눈은 그의 절박하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었고 그는 멀리서 빛나고 있는 서윤을 보며
비틀린 소유욕과 증오를 동시에 느꼈다. 지우는 자신이 저 여자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졌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지금 서윤이 누리고 있는 영광이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민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윤에게 접근할 기회를 엿보았다. 민혁이 잠시 주최 측 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서윤은 답답한 실내 공기를 피해 테라스로 향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치자 달아올랐던 얼굴이 식으며 긴장이 풀리는 듯했으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본 서윤은 술 냄새를 풍기며 서 있는 박지훈을 발견하고 경계심을 드러내며 뒤로 물러섰다. 지훈은 서윤의 아름다운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다가 곧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다짜고짜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는 서윤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며 당장 민혁에게 말해 자신의 징계를 풀고 복직시키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지훈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의 악력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팔목에 전해지는 통증의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노려보며 당신의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그 썩어빠진 욕심과 오만함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서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지훈의 눈치를 보거나 참아주지 않았으며 그녀의 눈빛에는 그에 대한 일말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훈은 서윤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격분하여 손을 들어 올리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고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를 질렀다. 테라스는 연회장과 떨어져 있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고 지훈은 이 점을 이용해 서윤을 겁박하려 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강인한 손이 날아들더니 지훈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다. 비명소리와 함께 지훈이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그 앞에는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은 눈을 한 강민혁이 서 있었다. 민혁은 넘어진 지훈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느냐고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그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민혁은 온 매무새를 정리하며 경호원들을 호출했고 순식간에 검은 정장을 입은 요원들이 테라스로 들이닥쳐 지훈을 제압했다. 민혁은 바닥에 널브러진 지훈에게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때는 사회적인 매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히 끝장내 주겠다며 살벌한 경고를 날렸다. 지훈이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지만 민혁과 서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소란이 정리되자 민혁은 놀랐을 서윤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으며 그녀의 붉어진 손목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민혁의 따뜻한 손길에 서윤의 긴장이 탁 풀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미소 지었다. 민혁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윤의 어깨에 걸쳐주며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고 부드럽게 이끌었다. 그는 오늘 밤 서윤에게 가장 완벽한 추억을 선물하겠다고 다짐했던 계획이 회방꾼 때문에 망가진 것에 대해 속상해했지만 서윤은 민혁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다. 두 사람이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실내의 조명이 은은하게 어두워지며 왈츠의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민혁은 서윤을 플로어 중앙으로 이끌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춤을 청했고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고 플로어에 올랐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위해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며 물러났고 스포트라이트가 오직 그들만을 비추었다. 민혁의 한 손은 서윤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다른 한 손은 그녀의 손을 맞잡았으며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우아하게 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윤의 붉은 드레스 자락이 회전할 때마다 꽃잎처럼 활짝 피어올라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춤을 추는 동안 민혁은 서윤의 귓가에 세상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속삭였다. 서윤은 민혁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자신을 향한 확고한 사랑과 믿음을 읽을 수 있었고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민혁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며 이 남자가 자신을 지켜주는 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하게 일치했고 그들의 춤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교감하는 아름다운 대화였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의 기류를 감지했고 질투와 시기 대신 부러움의 박수를 보냈다. 왈츠가 절정에 다다르자 민혁은 서윤을 과감하게 눕히는 동작으로 춤을 마무리했고 두 사람의 얼굴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을 바라보았고 서윤 역시 상기된 얼굴로 그를 마주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그것은 공식적인 연인 선언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였다. 음악이 끝나고 민혁이 서윤을 일으켜 세우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최민아는 구석에서 분한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꽉 쥐고 있었지만 이미 승패는 명확하게 갈린 뒤였다. 파티가 무르익어가고 밤이 깊었지만 민혁과 서윤은 서로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서윤은 민혁의 팔짱을 끼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는 당당한 아우라. 그룹의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민혁은 그런 서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녀를 세상에 공개한 것에 대해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화려한 파티장의 창밖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쫓겨난 박지훈과 모욕감을 느낀 최민아가 어둠 속에서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불길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행복의 정점에서 두 사람은 다가올 시련을 감지하지 못한 채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이 밤의 기적을 만끽하고 있었다. 화려했던 자선 갈라 파티의 여운이 채가시기도 전인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는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뒤덮여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익명의 게시판을 중심으로 시작된 악성 루머는 순식간에 퍼져나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는데 그 내용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저급하고 악의적이었다. 게시글들은 서윤이 강민혁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로비를 통해 프로젝트 총괄 자리를 꿰찼다는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포장하고 있었다. 심지어 과거 박지훈과의 연애 시절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그녀가 남성 편력이 심하고 돈을 위해 남자를 갈아타는 꽃뱀이라는 식의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사람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 하지 않고 자극적인 제목에 이끌려 악플을 쏟아냈고 서윤은 하룻밤 사이에 신데렐라가 아닌 마녀가 되어 대중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예상대로 박지훈과 최민아가 있었는데 그들은 파티장에서 쫓겨난 수모를 갚기 위해 댓글 조작 업체를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다. 지훈은 어두운 오피스텔 방구석에서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비난 댓글들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고 자신이 당한 만큼 서윤도 고통받아야 한다고 합리화했다. 미나 역시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은근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서윤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고 그녀를 추종하는 팔로워들을 선동하여 여론전을 주도했다. 그들은 아우라 그룹이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도 들끓는 여론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서윤을 내칠 것이라고 계산하며 서윤이 파멸하는 꼴을 볼 생각에 들떠 있었다. 서윤은 출근길 택시 안에서 자신의 기사를 확인하고 손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화면 속의 자신은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여자로 그려져 있었고 사람들의 댓글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러댔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고 그녀가 지나가자 황급히 말을 멈추고 시선을 피하는 것이 느껴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애와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시선들이 이제는 경멸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그녀의 등 뒤에 꽂혔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숙이거나 도망치지 않고 평소처럼 꼿꼿한 자세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자 결백하다는 무언의 항변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서윤은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빗발치는 전화와 인터뷰 요청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그때 이탈리아에 있는 그녀의 스승이자 세계적인 보건 전문가인 로렌조 교수가 뉴스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걸어왔다. 교수는 서윤의 실력과 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터무니없는 루머에 분노하며 필요하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겠다고 제안했다. 서윤은 스승의 따뜻한 위로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하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쌓아온 커리어가 고작 이런 지저분한 소문에 무너질 만큼 가볍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한편 회장실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살벌했는데 강민혁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노려보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법무팀과 홍보팀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가운데 민혁은 루머의 근원지가 박지훈과 최민아라는 사실이 담긴 IP 추적 결과를 보고받았다. 민혁은 단순히 해명 자료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참에 뿌리 깊은 악의를 완전히 도려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아우라 그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났고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오후가 되자 아우라 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민혁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앞다투어 중계차를 배치했고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단상 위로 강민혁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뒤로 한서윤이 담담한 표정으로 따라 나왔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민혁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그녀를 에스코트하며 자리에 앉혔고 그 당당한 태도는 루머를 일축하는 첫 번째 메시지였다. 민혁은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고 명료한 어조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 민혁은 우선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서윤에 대한 모든 루머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악의적인 편집과 조작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화면에 조작된 증거와 원본 자료를 비교하여 띄우며 박지훈과 최민아가 어떻게 여론을 호도했는지 낱낱이 공개했다. 특히 두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댓글 조작 업체를 고용한 내역과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 공개되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충격에 빠져 기사를 타전하기 바빴다. 민혁은 아우라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개인의 인격을 살인한 행위에 대해 민영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부터였는데 민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서윤의 숨겨진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서윤 자문위원이 단순히 실력 있는 보건가일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국보급 화가인 고 한정우 화백의 유일한 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한정우 화백은 한국 미술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그의 작품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귀했지만 은둔 생활을 하여 가족 관계가 알려지지 않았었다. 기자들은 예상치 못한 특종에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생중계로 이를 지켜보던 대중들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민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민아의 집안인 성진건설이 과거 한정우 화백의 후원을 자처하며 접근의 헐값에 그림을 강탈하다시피 가져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과거사를 폭로했다. 성진건설은 한 화백이 병석에 있을 때 불공정 계약을 맺어 저작권을 가로채고 유가족인 서윤을 빈털터리로 내쫓았던 악덕 기업이었던 것이다.
민혁은 서윤이 그동안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해 온 이유가 바로 할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폭로는 단순한 연애 스캔들을 넘어선 재벌가의 추악한 갑질과 착취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며 여론을 단숨에 뒤집어 놓았다. 집에서 TV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최민아와 그녀의 아버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추악한 과거가 전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지자 성진건설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민아는 자신이 무시했던 서윤이 사실은 자신의 집안이 모셔야 할 은인의 손녀라는 사실에 경악했고 오만함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에 비명을 질렀다. 박지훈 역시 모니터 앞에서 넋을 잃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상상 이상의 배경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 민혁의 발언이 끝나자 서윤이 마이크를 이어받았고 그녀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그동안 침묵했던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윤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남긴 예술혼을 지키기 위해 복원가의 길을 선택했으며 앞으로도 떳떳하게 실력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자신을 음해한 사람들에게는 법의 심판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기품 있는 언변은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악플은 순식간에 응원 댓글로 바뀌어 도배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퇴장하는 두 사람을 향해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내는 대신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민혁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서윤은 민혁을 올려다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대기실로 돌아온 서윤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민혁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민혁은 서윤에게 정말 잘했다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서윤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민혁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민혁은 우는 서윤을 말없이 안아주며 그녀가 겪었을 마음고생을 위로했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다독였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아우라 그룹의 기자회견이 톱뉴스로 다루어졌고 성진건설과 박지훈에 대한 비난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검찰은 즉각적으로 성진건설의 과거 불공정 거래와 이번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고 박지훈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서윤의 SNS에는 사과와 응원의 메시지가 쇄도했으며 그녀는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진실의 힘은 강력했고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서윤은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꽃을 바치며 긴 싸움이 끝났음을 고했다. 그녀의 곁에는 민혁이 함께 서서 묵념을 올렸는데 그는 한 화백의 영정 앞에서 서윤을 평생 지켜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서윤은 민혁의 손을 잡으며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묘역을 내려오며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음을 느꼈고 실연 뒤에 찾아온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무너진 성진건설과 박지훈에게 확실한 마침표를 찍는 일이었다. 민혁은 변호인단에게 지시하여 그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서윤 역시 할아버지의 작품들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앞길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들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겨울의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법원 앞은 아우라 그룹과 성진건설의 치열한 법적 공방 결과를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지난 수개월간 진행된 소송은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선 정의 구현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성진건설이 저지른 한정우 화백에 대한 저작권 갈취와 불공정 계약, 그리고 최근 한서윤에 대해 자행한 조직적인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판사의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 내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성진건설 측 변호인단은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이 판결로 인해 성진건설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어 사실상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최민아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의 얼굴을 가리며 비틀거렸고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수행원도 친구들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이 확정되었고 평생을 누려왔던 부와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뒤였다. 미나는 헝클어진 머리와 초라한 행색으로 자신의 차에 올라타려 했으나 그마저도 압류 딱지가 붙어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비명을 지르며 길바닥에 주저앉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혀를 차며 바라보았다. 오만함으로 쌓아 올린 상아탑이 무너지는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요란하고 처참했다. 한편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박지우는 허름한 모텔방에 숨어 뉴스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된 후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어떤 곳에도 취업할 수 없었으며 살던 오피스텔에서도 쫓겨나 하루하루를 술로 연명하고 있었다. 최민아는 집안이 몰락하자마자 모든 책임을 지훈에게 떠넘기며 그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지훈은 자신이 선택한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시간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그는 술기운에 취해 흐릿한 눈으로 화면 속 당당하게 법원을 나서는 한서윤의 모습을 바라보며 끓어오르는 열등감과 뒤틀린 미련에 사로잡혔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서윤을 만나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며칠 동안 씻지도 않은 채 그녀가 일하는 미술관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에게 무릎을 꿇고 빌면 예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자신을 구제해 줄 것이라는 허황된 망상을 품고 있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저녁 무렵 미술관에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서윤이 퇴근을 위해 로비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강민혁 회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누구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지훈의 비참한 현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지훈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어둠 속에서 뛰쳐나가 서윤의 앞을 가로막았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경호원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이려 했으나 서윤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지훈을 응시했다. 지훈은 탄 눈과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낡은 코트 차림으로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하며 애처롭게 매달렸다. 그는 자신이 잠시 미쳤었다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울먹였지만 그 눈물에는 진심보다는 비겁한 생존 본능만이 가득했다. 민혁은 불쾌한 표정으로 지훈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서윤은 민혁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자신이 직접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여자가 아니었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었다. 서윤은 차가운 도로 위에 무릎 꿇은 지훈을 내려다보며 감정 없는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 그녀는 지금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품위와 자존심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윤은 과거에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가난해도 꿈이 있고 성실했던 사람이었지.
지금 눈앞에 있는 비굴하고 탐욕스러운 괴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당신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진짜 보석과 가짜 돌멩이를 구분하는 눈을 갖게 되었다며 역설적인 감사를 표했다. 그것은 지훈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사형 선고였다. 지훈은 서윤의 냉정함에 충격을 받아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고 그제야 자신이 서윤에게서 완전히 지워졌음을 실감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서윤에게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비참함에 몸을 떨 뿐이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경찰차가 미술관 입구로 들어와 멈춰섰다. 민혁이 미리 신고해둔 덕분에 지훈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그리고 과거의 횡령 혐의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될 운명이었다. 경찰들이 지훈의 양팔을 결박하자 그는 저항할 힘도 없이 축 늘어져 끌려갔고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다 못해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경찰차가 떠나고 다시 고요가 찾아온 거리에는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민혁은 서윤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며 괜찮냐고 물었고 서윤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가벼운 마음이었고 이제야 비로소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민혁은 그런 서윤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고 차가운 겨울 공기조차 그들의 온기를 식히지 못했다. 며칠 후 아우라그룹은 성진건설로부터 받은 배상금 전액을 신진 예술가들을 위한 후원재단 설립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서윤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그녀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예술가들이 없도록 돕고 싶어 했다. 세상은 다시 한번 서윤의 헌신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찬사를 보냈고 그녀는 명실상부한 문화예술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미술관 개관 전시회는 연일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대성공을 거두었고 서윤이 복원한 메인 작품 앞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정의는 승리했으며 악인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전시회의 마지막 날 밤, 민혁은 서윤을 텅 빈 미술관으로 초대해 둘만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두 사람은 그동안 겪어온 폭풍 같은 시간들을 회상했다. 민혁은 서윤에게 처음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그날부터 당신은 나에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확신이었다고 고백했다. 서윤 역시 민혁이 없었다면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에게 깊은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작품들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그들의 사랑은 예술보다 더 깊고 진한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의 곁을 지키며 평범하고도 특별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일뿐이었다. 악몽 같았던 과거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단단한 신뢰와 애정이 뿌리내렸다. 민혁은 주머니 속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다가올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밖에는 한방 눈이 펑펑 쏟아져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그것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하늘의 선물과도 같았다. 서윤과 민혁은 손을 잡고 미술관 문을 나서며 밝아오는 새날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봄이 찾아오자 서울의 거리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아우라 미술관의 개관 특별전은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문화 예술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찬사를 받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완벽하게 복원된 19세기 낭만주의 회화 작품이 걸려 있었는데 관람객들은 그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작품이 뿜어내는 기품과 생명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서윤은 관람객들 틈에 섞여 조용히 자신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작품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지난 겨울 모함과 시련 속에서 상처 입었던 그림이 다시 빛을 발하듯 서윤의 인생 또한 폭풍우를 지나 찬란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술관 로비로 들어선 강민혁은 멀리서 서윤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가려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비추는 주체적인 예술가로 우뚝 서 있었다. 민혁은 서윤의 뒷모습에서 강인함과 동시에 지켜주고 싶은 여린 감성을 동시에 느꼈고 그녀를 향한 사랑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차올랐다. 그는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가 인기척을 냈고 서윤은 뒤를 돌아보며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주변의 소음은 잦아들고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선명해지는 마법 같은 순간이 다시 한번 찾아왔다. 민혁은 서윤에게 오늘 저녁은 특별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제안하며 손을 내밀었다. 서윤은 민혁의 눈빛 속에 담긴 묘한 긴장감과 설렘을 감지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미술관을 빠져나와 민혁의 차에 올랐고 차는 부드럽게 서울의 야경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몇 달 전 서윤이 비참하게 버림받았던 그날 밤과 비슷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다. 차가운 정막 대신 따스한 온기가 흘렀고 불안한 미래 대신 서로에 대한 확신이 두 사람 사이를 꽉 채우고 있었다. 서윤은 운전대를 잡은 민혁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이 남자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차가 멈춰선 곳은 놀랍게도 몇 달 전 서윤이 박지훈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와인을 뒤집었었던 바로 그 레스토랑 에텔가르드였다. 서윤은 익숙한 간판을 보고 잠시 멈칫하며 굳어버렸지만 민혁은 서둘러 내려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안심하라는 듯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서윤의 가장 아픈 기억이 묻어있는 장소를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덮어쓰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다고 나직이 속삭였다. 민혁의 세심한 배려에 서윤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혁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며 레스토랑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서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평소라면 손님들로 북적거려야 할 홀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오직 서윤만을 위해 레스토랑 전체를 통째로 대관했고 실내는 은은한 촛불과 서윤이 가장 좋아하는 하얀 리시안셔스 꽃으로 가득 장식되어 있었다. 지배인과 직원들은 두 사람을 정중하게 맞이하며 지난번의 소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극진한 예우를 갖추어 안내했다. 서윤은 몽환적인 분위기에 취해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민혁은 그녀를 에스코트하여 창가 쪽 가장 전망이 좋은 자리로 이끌었다. 자리에 앉은 서윤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감회에 젖었다. 불과 몇 달 전 이 자리에서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맛보았지만 지금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민혁은 서윤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그날 밤 우연히 이곳에서 당신을 보았을 때 운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자신의 신념이 무너져 내렸다고 고백했다. 와인을 뒤집어 쓰고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던 서윤의 모습이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에 균열을 냈고 그 틈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어 왔음을 털어놓았다. 서윤은 민혁의 고백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자신 역시 그날 밤 당신이 건네준 손수건이 아니었다면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혁은 단순히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서윤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그녀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닦아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아픔과 시련들이 결국은 서로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대화는 깊고 진솔했으며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레스토랑의 조명이 더욱 어두워지고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 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찬란하게 반짝였다. 서윤은 놀란 숨을 들이키며 입을 가렸고 심장이 터질 듯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민혁은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평생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웃음과 눈물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청혼했다. 민혁은 자신이 가진 모든 배경과 권력을 떠나 인간 강민혁으로서 한서윤이라는 여자에게 온전히 속하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서윤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다. 그 순간 레스토랑의 통유리 창 너머로 불꽃놀이가 시작되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고 마치 세상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서윤은 민혁의 품에 안겨 불꽃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느꼈다. 찢어지고 훼손된 그림이 복원가의 손길을 거쳐 다시 태어나듯 그녀의 인생도 민혁이라는 사랑을 만나 더욱 아름답고 단단하게 복원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민혁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민혁 역시 서윤을 안고 있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자 업적임을 확신했다. 그는 서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캔버스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다. 레스토랑을 나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밤거리를 걸었는데 봄바람에 실려오는 벚꽃 향기가 그들을 감싸 안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집중하느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서윤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할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흐뭇하게 웃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예술혼을 이어가는 동시에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며칠 뒤 서윤과 민혁의 약혼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세간의 뜨거운 관심과 축하가 쏟아졌다. 두 사람은 화려한 예식 대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서로의 서약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들은 결혼식 비용을 아껴 미혼모와 저소득층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고 이러한 행보는 또 한 번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사랑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부부로 자리매김했다. 결혼식이 열리던 날 야외 정원은 따스한 햇살과 싱그러운 꽃내음으로 가득 찼고 하객들의 축복 속에 서윤과 민혁이 나란히 입장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입은 민혁은 듬직하고 멋진 신랑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혼인 서약을 낭독할 때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진심 어린 맹세에 귀를 기울였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의 곁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목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나무 위의 새들도 노래하며 그들을 축복했다. 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 민혁은 서윤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그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축가를 부르는 것이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서윤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긴 그의 노래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서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민혁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고 사람들은 환호성과 박수로 화답했다. 최민아와 박지훈이 남긴 상처와 악의는 이제 먼지처럼 흩어져 기억조차 나지 않았고 오직 사랑과 행복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서윤과 민혁 사이에는 토끼 같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들의 가정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윤은 보건 전문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민혁은 아우라 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존경받는 경영자가 되었다. 두 사람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년 결혼기념일이 되면 에텔가르드 레스토랑을 찾아 초심을 되새기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이 앉았던 창가 자리에는 언제나 그들을 위한 예약석 팻말이 놓여 있었고 그곳은 두 사람만의 성지가 되었다. 어느 늦은 가을날 노부부가 된 서윤과 민혁은 미술관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의 머리에는 흰눈이 내린 듯 백발이 성성했고 민혁의 얼굴에도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맞잡은 두 손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다. 서윤은 민혁의 어깨에 기대어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속삭였고 민혁은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걸작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고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70년 세월을 함께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첫 데이트에서 비참하게 버림받았던 한 여자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진정한 사랑과 자아를 찾았고 오만했던 한 남자는 그녀를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변화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편의 로맨스 소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빛은 존재하며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꽃은 피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서윤과 민혁이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고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었다.